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누구나 특정한 원칙을 따르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5가지의 기본적인 금융 IQ가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계속 부자로 살고 싶다면 이 5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융 IQ란 무엇이며 과연 여러분들을 부자로 인도해 줄까요?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첫 번째 금융 IQ, 더 많은 돈을 벌어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자신감 부족 등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영업사원이 되고자 하지만 클로징 능력이 받침되지 못하고 상대방의 거절에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실수에서 벗어나려면 자신감을 충만시키기 위한 또는 마케팅 기법을 강화하기 위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더 복잡한 문제로 이동합니다. 마치 게임과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록 더 많이 벌게 되고 금융 IQ 역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재정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될 때가 오고 젊었을 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강요받고 싫어하는 사람과 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엄격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 것을 꿈꾸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이는 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문제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죠. 핵심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융 IQ, 벌어놓은 돈을 보호하기. 첫 번째 금융 IQ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로 측정되는 반면 두 번째 금융 IQ는 당신이 얼마나 자산을 유지하는지로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억 원을 버는 사람은 연간 1억 원을 버는 사람보다 첫 번째 금융 IQ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이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잃는 반면 두 번째 사람이 15%만 잃는다면 그는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금융 IQ가 더 높다는 의미죠. 그래서 금융 약탈자로부터 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알다시피 세상은 우리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과 조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과 조직은 매우 똑똑하고 강력하죠. 그들이 당신보다 똑똑하거나 당신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돈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금융 IQ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가장 큰 금융 약탈자 중 일부는 도적이나 범죄자 또는 무법자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부자 아빠가 가르쳐준 금융 약탈자 중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소득, 투자, 주택, 자동차, 휘발유, 여행, 의류, 식사, 술, 담배, 사업, 교육 등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알지도 못하는 일에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세금 관료들은 세금을 통해 우리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더 많은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세금에 대해 이렇게 비판적이라고 해서 무정부주의라거나 반세금주의라는 건 아닙니다. 부자 아빠가 말했듯이 세금은 문명사회에서 살기 위한 비용입니다. 세금은 학교와 교사, 소방 및 경찰 보호, 법원 시스템, 군대, 도로, 공항, 식품안전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자 아빠의 불만은 관료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부자 아빠의 철학은 합법적으로 가능한 한 적게 뺏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가장 적게 버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세율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으로부터 돈을 보호하려면 다양한 유형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포트폴리오 소득 및 패시브 인컴입니다. 근로소득은 모두가 알다시피 회사 또는 누군가를 위해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포트폴리오 소득은 주식과 채권을 소유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 인컴은 일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돈을 가져다주는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소득이며 부동산이 그 예입니다. 근로소득을 위해 일하는 것은 세금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포트폴리오 소득과 패시브 인컴은 더 높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에 반대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금융 IQ,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현명하게 운영하기.
예산은 자원의 조정을 위한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적자 예산과 흑자 예산입니다. 적자 예산은 소득보다 지출이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자 예산은 지출을 초과하는 소득입니다. 누구나 흑자 예산을 원하지만 실제로 대다수는 적자 예산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도 적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흑자 예산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둘째는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기업들은 첫 번째 옵션인 비용 절감을 선택하지만 비용 절감보다 소득 증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을 늘리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이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늘리는 것이 도대체 예산 흑자를 만드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비용 증가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가해야 하는 유형의 비용은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 판매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판촉 및 마케팅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비용은 스스로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돈을 벌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지불하는 돈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다른 비용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적자 예산에서 운영하더라도 자산 항목의 자산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자산 항목은 당신의 것이므로 항상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 논리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말은 행동보다 쉽죠. 그래서 실제 재정적 문제를 겪으면서도 이를 해결해 나간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입의 30%를 우선적으로 자산 항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돈으로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세금, 주택과 자동차 할부금 같은 부채 그리고 전기, 수도, 음식, 의복 등의 청구서를 지불해야 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오랫동안 매달 돈이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적자는 쌓여가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면 한층 더 똑똑해집니다. 첫 번째, 금융 IQ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마케팅 경력이 있는 남자는 종종 기업에 전화를 걸어 마케팅 계획에 대해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부인은 모델 일을 하며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다른 사람 가정의 이사를 도우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여분의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어쨌든 항상 해냈습니다. 네 번째, 금융 IQ, 레버리지 활용하기. 아주 간단한 용어로 레버리지의 정의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더 높은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금융 조언가들은 레버리지가 위험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레버리지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할 때만 위험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통제입니다. 통제할 수 있다면 매우 적은 위험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하기 위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핸들이 없는 차를 사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저축,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및 인덱스 펀드와 같은 종이 자산의 주요 결함은 통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하죠. 그러면 수입, 비용, 자산 및 부채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 네 가지 모두를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판촉과 더 나은 마케팅을 함으로써 더 많이 팔고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시스템과 자동화를 이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도 있죠. 낮은 금리를 협상하거나 대출을 통합함으로써 대출 등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유형의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제품은 레버리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의 경우 환자의 진료만 보기만 하면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품을 개발하면 제품을 통해 의료적 지능을 레버리지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식은 레버리지의 또 다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 편집이 서툴다면 20시간을 쓰는 대신 1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또 다른 예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여전히 수행해야 하는 잔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외주 맡김으로써 시간을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비즈니스 성장에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없다면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항상 식사를 요리하고 방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차를 몰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존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거나 여전히 작은 온라인 서점으로 책을 팔고 있을 것입니다.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예는 당신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람들을 알거나 적합한 사람들과 접근하는 것은 무언가를 성공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지만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유튜버를 알고 있으며 당신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와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네트워크를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5번째, 금융 IQ. 재무 정보를 적기에 업데이트하기. 전쟁 중인 경우 정보는 삶과 죽음의 교차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정보는 부자가 되거나 빈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단 몇천 원, 약간의 정보 기술의 레버리지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만든 창립자들이 이를 증명했지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악하거나 잘못된 정보는 큰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정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듭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아직까지도 산업 또는 농업 시대의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업시대 정보의 예로는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얻으려면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소식은 정보가 풍부하고 무료라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역시 정보가 풍부하고 무료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양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합니다. 오늘 배운 것이 18개월 안에 쓸모없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교육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오래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요구르트의 유통기한을 다시 확인하지만 지식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뇌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아픈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임대 부동산이나 주식 및 기업 경영과 같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 구축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자산을 구축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열쇠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키요사키가 강조하는 금융 IQ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바로 자산 구축과 소득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제시하는 IQ를 제대로 습득하여 활용한다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몇 가지 정보는 평소에 제시된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반복 학습이라 여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